세션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모여 계십니다. 저희 먼저 시작을 하기 전에 오늘 함께 해주실 귀빈 여러분들 잠시 무대 위로 모셔서 여러분께 인사 나누는 의미로 기념 촬영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귀빈 여러분들과 그리고 좌장님, 패널 여러분들 잠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So we would like to take a commemorative photograph to record this precious moment before we start this special session.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us today.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 세션을 위해서 귀빈 여러분들과 또 좌장님, 패널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환경 문제에 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특별한 분들께서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도에서 함께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잠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쪽 바라보시고 밝은 미소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We'll take a commemorative photograph. 3, 2, 1. Show us big smile. 자, 박수 치면서 한 번 더 찍겠습니다. We'll take a photo one more time as we applause to celebrate this moment. 3, 2, 1.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We'd like to invite yourself back. 네, 자리로 천천히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또 이렇게 자리 메워주신 참석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구의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과연 선택해야 할 것인가. 단순한 정책 소개를 넘어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행동과 실천을 강조하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한 도전과 기회, 선도적 기후 행동과 지속 가능성 특별 세션을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 역시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또 환경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특별 세션에 걸음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 준비해주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도지사 오영훈입니다. 오늘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세션 운영하게 돼서 매우 감사하게 한 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특히 오늘 좌장을 맡아주시는 기후 에너지 솔루션의 김주진 대표님, COP에서 또 제주의 탄소 중립 정책을 소개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패널로 참석하시는 또 연사님들께서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제주는 지난해 5월 1일 날 탄소 중립 목표 연도를 정부 목표보다 15년을 앞당기는 2035 탄소 중립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2012년도부터 카본 폴리 아일랜드 정책을 펼쳐오면서 일관되고도 지속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20%를 넘어섰고요. 대한민국에서는 평균의 2배 정도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이 중심의 자리를 잡게 됐고, 심지어는 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유연성 자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린수소를 생산해낼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마련해 놨습니다. 최근에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이 변동성을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 온 게 크게 주요했습니다. 최근 유럽 스웨덴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례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제주는 그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풍력이 과다하게 생산될 정도로 많은 에너지가 전기를 만들어냈는데, 저희도에 있는 모든 전력을 커버하고 남는 전력을 오히려 육지로 다시 역전송하는 해저 3년 개선을 통한 일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재생에너지만으로 저희도의 모든 전력 소요를
충당하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4시간 동안 알리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첫 번째 기회를 제주가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더욱더 빈번하게 자주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력 개통의 안정이 주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제주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전력 시장 실시간 거래제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하루 전 전력 시장 거래제를 쓰고 있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예측해서 내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해서 오늘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희도는 지난해 6월부터 실시간 거래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변동성이 더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난해 초기에 2번의 출력 제어가 있었습니다. 연간 125차례에서 130여 차례의 출력 제어가 재작년 3년 전에 있었는데 출력 제어가 초기에 2번 있고 나서는 한 번도 출력 제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실시간 거래제가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주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실시간 거래에 이어서 전력개통의 독점적 운영을 하고 있는 한전만의 전력사업자를 위한 개통 운영이 아니라 모든 발전사업자가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풍력발전사업자들 그리고 심지어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V2G 시스템이 가능한 전기 충방전이 가능한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도 모두 발전사업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만약에 태양이 많이 내리쬐고 있으면 이 내리쬐는 태양의 오늘은 너무 전기 생산이 많겠다 싶을 때는 오히려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충전을 더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아주 낮은 가격으로 자동차에 충전시킬 수 있는 효과가 되는 겁니다. 밤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전기 생산이 더 많아지게 되면 밤에 가서 다시 충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가 비쌀 때 가서 팔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분산에너지라는 것은 한 곳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또 소비지로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생산한 곳에서 소비할 수 있는 분산적 시스템을 가져나가는 것이고 전력 그리드망 자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더 혁명적인 변화, 새로운 에너지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이 새롭게 만들어질 겁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발전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전이나 한전 KDN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곳 제주에서 분산에너지 특구가 시행되는 이곳 제주에서 이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은 아시안적으로 다시 수출을 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탄소 중립 정책이 더 많은 국가, 더 많은 도시로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 본탕시에 저희도의 자원 순환 모델을 ODA 사업으로 진출을 하는 것이 최근 정부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자원 순환 모델의 수출을 통해서 저희도가 추진을 하고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이 더욱더 세계의 도시들에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여지고요. 자원 순환 모델과 에너지 자립 모델 두 가지를 기본으로 앞으로 탄소 중립을 선도해 나가는 제주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이 앞으로 제주 탄소 중립 정책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글로벌 아젠다를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을까 도지사님 늘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주도와 함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특별 세션 개최를 축하해 주시면서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유엔 사무차장님께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Honorable Mr. Oh Young-hun, Chairma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and Governor of Jeju Province, Excellencies, distinguished experts and participants,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speak on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I'm pleased that Jeju Island has recently reached a significant milestone by meeting its entire electricity demand during peak hours with renewable energy. While this may not yet be a common occurrence, it demonstrates the real possibility of forging a credible pathway to net zero. At the regional level, I see strong signals of hope. Most of our member states have pledged to reach net zero within the next 2 to 3 decades. The Maldives and Sri Lanka have developed net zero strategies as climate prosperity plans, viewing climate action as an opportunity to build more resilient and prosperous economies. In China, despite a rise in energy consumption, carbon dioxide emissions declined during the last quarter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thanks to the rapid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Meanwhile, in Pakistan, market forces have driven a surge in solar power. These are just a few of the encouraging signs for that change is underway. Yet the challenges remain daunting. Asia Pacific region accounts for nearly 60% of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 with energy, industry, and transport sectors as the dominant contributors. Alarmingly, 2024 was the first calendar year of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exceeding the 1.5 degree threshold. While this does not mean the Paris Agreement threshold has been permanently breached, it emphasizes the narrowing window for action. With each increment of warming, the impacts and risks grow significantly. Thus, accelerating the start of net zero processes is not just important but urgent. To meet these imperatives, we need to, firstly, accelerate sectoral transitions, especially in power generation, heavy industry, transport, and buildings. Secondly, scale up green finance and carbon pricing mechanism for the sectoral transition. Thirdly, expand nature-based solution to increase carbon risk or sink. Fourth, enhance cross-border cooperation for technology transfer, power grid interconnection, and climate-smart infrastructure. The region's emission trajectory will define global outcomes. If major Asian Pacific economies start absolute emission reduction sooner, global carbon pathways could shift toward stabilization. Time is not on our side. I urge all of us to deepen regional cooperation, mobilize financial and technical resources, and translate pledges into pathways. Thank you very much. 고맙습니다.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잊지 않고 이번 특별 세션을 위해서 아르메이다 알리샤바나스구 유엔 사무차장님께서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특별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토론해 주실 좌장님과 패널 여러분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Yes, so we'd like to invite a moderator and panelists for this session. Would you please come up to the stage and be seated?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operation. Thank you. 어서 오십시오. 오늘 좌장님과 그리고 네 분의 패널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말씀을 함께 해주실 텐데요. 한 분 한 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함께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오랜 업무를 해오신 전문가십니다. 기후솔루션을 설립하기 전에는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다수의 에너지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으시고요. 현재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 대표께서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명세서 공개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거나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워킹그룹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국내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주요 전문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패널 여러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고 계시는 류학석 국장님이신데요. 2002년에 외교부에 입부를 하셨고요. 주 OECD 대표부, 주 벨라루스 대사관, 주 LA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면서 20년이 넘게 양자, 다자, 영사 분야의 외교 경험을 두루 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과 21년에 외교 에너지과학 외교 과장으로 근무한 바 있고요. 그 이후에는 GGI에서 GGI와 한국 정부 간의 협력을 총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 역할로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류학석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파트너십 거버넌스 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강진영 제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탄소 중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뿐만 아니라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 제주도의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역시 에너지 기후 관련 전문가십니다. 여러분 강진영 실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런 사우스컵 박사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제주대학교 국제교류처 초빙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세계 시민의식, 지속가능 발전, 문화간 이해 등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영국 레스터 대학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유네스코 사이트 등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바 있어서 우리 제주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요. 지속가능 발전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쌓아오셨습니다. 또한 동남아 지역의 비정부 기구에서 교육, 인권,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정책 분석가로도 활동한 바 있으십니다. 오늘 많은 정보를 함께 나누실 텐데요. 대런 사우스코트 제주대학교 국제교류처 객원 교수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하고 계실 피터 방 핸드릭슨 실장님이신데요. 덴마크의 명문 공과대학이죠. 덴마크 공과대학에서 수학을 하셨고요. 재료과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공학 석사 학위를 또 취득하면서 연구의 길로 접어들었는데요. 박사 학위 취득 후에는 리소 국립연구소에서 전기화학 분야를 연구하셨고요. 특히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와 전해 전지 개발에 주력하면서 연구 업무 개발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DTU 에너지 변환 저장학과에서 고온 전기 화학 분야의 정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이 에너지 분야의 교수님으로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피터 방 핸드릭슨 덴마크 공과대학교 에너지 변환 저장학과 고체 생태 전기 화학 연구실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제 다양한 분야의 석학과 전문가들과 함께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주진 좌장님께 마이크 넘겨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주진입니다. 일단 방금 전에 저 지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제주도의 에너지 전환 관련된 논의가 제가 살고 있는 육지와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지사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실 정도면은 굉장히 여기 논의가 앞서 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육지에서는 아직 저도 이제 가끔 발표하러 가면은 재생에너지가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제주도를 가시라. 뭐 아까 4월 14일 날이었죠. 4월 14일 날 오전 11시 뭐 12시부터 오후 3, 4시까지 참 제주도가 이제 전력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풍력과 태양광이 이제 전력 수요를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덴마크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겠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처음 있었던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지에서 경험하지 못한 이슈들 제주도가 상당히 선도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고 제주도의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게 하려고 제가 속한 기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회와 도전인데요. 오늘 네 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하셨듯이 유학석 국장님, 강진영 박사님, 사우스코트 교수님, 그다음에 핸드릭슨 교수님 이렇게 네 분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 패널 분들 네 분에게 각 7분씩 말씀을 좀 듣고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 앞에 요 다음 세션을 위해서 시간 엄수 부탁드린다고 딱 적혀 있거든요. 제가 참 부담이 큽니다. 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좀 드리는 세션을 갖고 Q&A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먼저 유학석 국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G자에서 파트너십 거버넌스 국장 맡고 있는 유학석입니다.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하게 될 줄 몰라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고 처음에 이제 요청을 받았을 때 역부대로 준비를 했는데 또 이렇게 또 한국어로 하다 보니까 또 정작 보기가 또 쉽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지금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일단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요청을 받은 거는 아시아 지역과 관련해 가지고 아시아가 왜 이제 이런 기후 위기 시기에 중요한지, 그리고 GGI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얘기는 아시아로부터 좀 간략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아시아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이 동북아에 있어가지고 특히나 더 중요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아시아가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보면서 하겠습니다. 숫자를 완전히 외우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아시아에는 전 세계 인구의 60%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글로벌 경제 성장의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죠.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성장의 이제 그 반대급부로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기후위기에 있어서 아시아의 그 중요성 또는 가치 재평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닌데 아시아 자체가 지금 굉장히 녹색 성장 이런 걸로 전환을 급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이러다 보니까 아시아를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급격한 도시와 에너지 수요 증가, 그리고 동시에 잘 아시겠지만 여러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런 여러 위기 요인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이제 아시아는 새로운 이제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잠재력을 어떻게 이제 저희가 실제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탄소 발생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감축을 하기 위한 미티게이션 노력이랄지, 또는 기존의 그 생활 방식을 어떻게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하는 어댑테이션 측면에 그런 노력들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재원은 또 어떻게 이제 동원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여러 그 문제들에 있어서 GG자이가 이제 아시아 여러 각국들과 함께 해결 노력을 하고 있는데, GG자이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2012년에 국제기구로 이제 승격이 된 한국이 이제 주도한 국제기구고, 아마 녹색이라는 이름이 붙은 제일 처음에 붙은 국제기구일 겁니다. 그런 국제기구로서 저희가 녹색 성장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GG자이를 하나하나 소개하면 재미없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금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G자이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 2개, 아시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쪽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아시아라고 하면 보통 동남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반대로 중앙아시아 사업 하나 먼저 얘기하고 동남아 사업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랄해 사업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랄해라고 하면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이제 내호입니다. 그 내륙에 있는 이제 바다고요. 그런데 1960년대부터 소련이 이제 그쪽에서 관계 시설 같은 거를 좀 이제 잘못해가지고 아랄해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고 위기가 심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의 코이카 사업을 한 500만 불 정도 되는 일종의 보건 사업, 지역 이제 경제 보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이제 ODA 사업과 조금 다른 게, 저희가 이제 그 사실 ODA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작습니다. 특히 그랜트 사업은 작은데, 저희가 이제 우즈벡 최초로 이제 그린 본드를 조금 발행을 성공시켰습니다. 그 나라는 이제 그린 본드라는 녹색 채권이라는 개념이 없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쪽에 민간은행 두 곳을 이제 섭외해가지고, 섭외란 표현이 이상하지만 잘 찾아가지고 이게 녹색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제 펀딩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또 그걸 발행하고 싶다고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쪽에 자본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에 이제 런던 증권거래소에 그 은행과 함께 개발한 그런 이제 녹색 채권을 이제 좀 상장 비슷하게 해가지고 10억 불 정도 되는 그 채권을 이제 저희가 판매했습니다. 성공적으로. 그래서 500만 불짜리 사업이 10억 불의 사업으로 이제 크게
민간의 펀딩을 가지고 이제 들어온 이제 그런 사업이 된 거고, 이게 흔히들 ODA 업계에서 많이 말하는 블렌디드 파이낸스의 이제 새로운 모델이 되어 가지고 좀 시드머니처럼 그렇게 쓰인 겁니다. 공적 자금이. 그래서 민간의 10억 불 사업으로 이제 연관이 돼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큰 사업을 하게 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것까지가 이제 중앙아시아 사업이고요. 이제 동남아시아 사업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메탄 사업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저희가 한아세안 기금으로 하고 있는 2천만 불 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입니다. 아세안 10개국, 미얀마가 좀 국내적인 정치 상황상 미얀마를 제외하고 9개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가 보통 메탄 감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왜 메탄이냐, 카본이 아니야, 탄소가 아니라 하는데, 이제 여러 통계상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뭐 적어도 28배 이상으로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데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탄소 대비 28배 이상, 뭐 일부는 뭐 100배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많이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메탄을 그럼 줄여야 되는데 어디서 줄이냐 봤더니, 저희가 동남아 각국의 메탄 발생 그 매핑을 해보니 거기가 또 의외로 농업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쌀농사를 이제 많이 이제 짓는데, 그 모내기 과정에서 그 물 관리가 조금 잘못돼서, 아니 혹은 잘못됐다는 표현도 좀 이상합니다. 그 전통적으로 쓰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물이 이제, 왜 우리가 보통 논농사 하는 데 가면 좀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런 이제 메탄 발생들, 그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을 주로 타겟해 가지고 메탄을 감축하는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지금 한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메탄 자체만 놓고 보면은 세계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의 이제 성공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국제사회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통적인 그런 여러 ODA 사업과도 조금 다르고, 새로운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어서 굉장히 테일러메이드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과정 자체에 있어서 저희 GGGI는 과연 메탄이 얼마나 줄었는지, 혹은 탄소 발생이 얼마나 줄었는지 하는 거를 좀 객관적인 그런 MRV 모니터링할 수 있고, 보고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신뢰받을 수 있게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여건들, AI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이걸 토대로 여러 이제 탄소 거래랄지 하는 데까지 이어나갈 수 있게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6초 남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확하셨습니다. 예, 그 아시아가 왜 중요한지 RR해와 이제 동남아 메탄 감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한번 뭐 미리 질문을 말씀드리자, 질문 시간에 한번 제가, 그러면 이 RR해랑 동남아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따가요. 예, 지금. 예. 네, 그럼 다음에 제주연구원의 강진영 박사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도 겸하고 있지만 제주 탄소중립지원센터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학장 그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숫자 보니까 계속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라는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어떻게 그거를 타개해 나가는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그 각 정당에서는 이제 각 지역별로 선거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제주에 대한 이제 선거 공약을 보면 세계적인 관광지로 이제 조성하겠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제주를 탄소 중립 도시로 이제 조성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제주는 기본적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네스코에서 인정하는 뭐 예를 들어 이제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든가 세계지질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시간을 보니까 제가 더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섬이라는 부분이 원래 기후 변화에 아주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육상에서는 생물 자원들이 사라져 가고요. 예를 들어 이제 바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연안이 점점점 침식돼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구상나무가 제주에만 자라는데요. 이제 제주에서 자라는 구상나무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주에는 또 천연기념물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해안과 관련된 용머리 해안도 점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 천연기념물 자체가 사라져갈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제주도가 아주 기후 변화에 대한 발빠른 정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기후 변화 이제 시범도로 지정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이제 지사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도출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과정을 보면 이제 현재까지 이렇게 온 정책들이 그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수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하자면 몇 가지의 문제점이 제기가 됩니다. 물론 제주에서도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는데 처음 이제 제기할 수 있는 게 주민 수용성입니다. 항상 이제 환경과 경제는 이제 대립된다고 하는데 환경과 환경이 대립되는 그런 현상이 있죠. 사실은 예를 들어 이제 숲을 아니면 초지를 이제 다른 신재생 에너지 자원 시설로 이제 전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환경과 환경이 충돌하는 그런 사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력 계통이 한전 중심입니다. 한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 전력 계통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제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환경 정책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은 모든 분야에 전 분야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 전체 이제 권역을 이제 관리하기에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주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관광 중심지인데 그런 관광 중심에 있어서 이제 탄소 중립을 이제 이루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 정책을 만들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을 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아무리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 비료를 안 쓴다고 하더라도 잔재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만드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좀 전에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많이 성숙해갖고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도 엄청 앞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린 게 주민 수용성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체계를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그런 체계를 통해서 주민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고요. 그 다음에 전력계통 안정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전력계통의 안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의 가능성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17년부터 발생했었던 우리 출력 제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이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정책이 추진되었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그린 수소 부분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분산에너지 특구라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이제 저희 제주도의 이제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고 특히나 지사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4월 14일 날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제주도에서 쓰는 전력을 전부 커버한 적이 있는 알리백을 실제로 실현한 그런 사례까지 이제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의 도정은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해결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도 사실 이번 7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탄소 중립 관련 과가 별도로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서 탄소 중립에 대한 추진력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제 출력 제어라는 부분이 저 시계 보니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데 그린 수소를 가지고 수소 트램을 만들어서 이제 교통의 부분도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기가 굉장히 압박이 셉니다. 뭐 제주도가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가 이제 탄소 중립의 국면에서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탄소 중립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도전이 무엇이었는지, 뭐 주민 수용소 말씀하시고 이제 한전 중심의 개통, 이걸 위해서 2502 체계나 아니면 뭐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이제 각종 정책들, 개통 안정성을 위한 정책들 하시는 거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린 수소 말씀하시다가 이제 멈추셨는데 이따가 또 좀 더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데런 사우스콧 교수님께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to Jeju Peace Institute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or hosting the session and inviting me to take part. I was asked to discuss the rol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climate action and sustainability towards carbon neutrality. So I thought about the best way to approach the issue and think about the capacity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hat are their the skills they can bring, what advantages can they bring, and what role do they play in the transition? And so I think it's important to think about this in terms of the best role in terms of resources for civil society. So perhaps the government has a role, education institutes have a role in terms of technology, developing research, and then policy. But civil society perhaps has the most effective role in mobilization, public communication, education in the community. And I think that's a key role that it must be used to pressure the government to make policy change, to have the courage and to the opportunity to take forward policies that might not be popular, but with mobilization, with education, can be acceptable to the public. As we know, the Paris Agreement generally is voluntary in terms of its obligations, but the civil society role is in framing the crisis and delivering a message to the public about what needs to be done. I think that's a key role that can be played. So due to the slow pace of change, I do think rather than individuals making the changes, it's very much the government's role to make the sacrifices, although of course individuals will as well. Rather than saying carbon footprint as an individual issue, we must look at from a state perspective. The states must take action. So civil society can frame those issues and deliver that message and pressure the government in that sense. Give the government the opportunity to make a tough choice through the way that issues are mobilized. So through strategic mobilization, they can frame policy narratives, perhaps raise issues for international campaigns that might not be in the public awareness, give the public hope through certain policy issues, framing the issues, and then mobilizing through campaigns, through climate change education, training, public awareness, public participation, etc. Particularly, education and community mobilization on domestic and environmental issues are effective means fo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contribute towards a carbon neutral society. I want to look at two examples from the UK. Although the UK maybe has been criticized for its slow pace of change, there are some issues which it did take a lead in, which have been benchmarked in other countries. One of them was the Climate Change Act 2008, I believe. That came about following civil society campaign by Friends of the Earth called The Big Ask. And they mobilized the public around an issue to write to their MPs, to pressure the MPs, to pressure the government to make this change and enact the Climate Change Act. This was a huge nationwide campaign led by civil society. It led to legislature that was the first in the world at that time. Since then, other countries have taken the lead. UK has backslid and is now slowing in terms of its response. But that's one positive example of civil society taking the lead. Another example is Just Stop Oil, which was a controversial civil society organization, conducted protests, conducted media campaigns, civil disobedience, illegal activities. Many ended up in prison. But their policy ended up being adopted by the government. This Labour government in 2024 enacted a moratorium on fossil fuel extraction in the North Sea.
Now, the campaign itself by the Just Stop Oil group was very unpopular, but it gave an opportunity for the government to actually enact what they were demanding. So whether that's a success is open to debate, but it's an example of a civil society organization putting an issue on the agenda and that issue actually being adopted by government. So I think shows civil society, they do have a role to play in putting issues onto the agenda, making people aware, engaging, getting people participating in issues around climate change, specifically in policy, and getting the government then to feel the pressure to enact policies in that direction. I think in terms of Jeju, there's a couple of examples that are reflective of this. The Jeju Participatory Environment Coalition, founded in 1991 in opposition to the Jeju Special Law. They conduct various campaigns on local issues, particularly around Gotjawal habitat, the volcanic woodlands that are being diminished through development activities. And recently there was a law which would reduce the area protected of Gotjawal. And so the Jeju Participatory Environment Coalition is conducting a campaign to ensure that the government the provincial government doesn't go through with that and keeps it at a high level of protection. These are areas that are so-called degraded Gotjawal. So they have the potential for rewilding and for being improved. But the government decided that these can be developed. And so this is an example of a campaign that is being conducted. And this won the Korea National Trust Let's Protect This Place award. It has also won other national prizes for its campaign. And so this is an ongoing campaign. Another one is from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They have launched the Let's Change Jeju, Not the Climate campaign, conducted a signature campaign to collect local signatures to improve climate policy at the national level. And actually, as a result of one of the signature campaigns, the government ratified the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diversity. Korea had signed that in 2023. It then ratified it in 2025. Whether it was purely down to Jeju activism is unclear, but certainly that was a part in the success. On top of this, Jeju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s activism also contributed to the passing of the Marine Protection Zone Management Ordinance in April this year. Another example of activism by civil society leading to change. So I think rather than looking to civil society for the answers in technological or policy terms, their role really must be in terms of mobilization, activism, and actually getting people to think about uncomfortable issues that perhaps we prefer not to think about. So I think that's a good point to end on.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사스콧 교수님. 네, 교수님께서는 뭐 시민사회 단체, 시민사회 역할이 얼마나 이제 모빌라이제이션이나 전략적 모빌라이제이션 이제 조직이나 아니면은 교육을 위해서 중요한지, 그래서 이제 제주 영국의 두 가지 사례, 기후법 제정 사례와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저스탑 오일, 그게 이제 영국의 북해 심해 탐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제주의 환경 단체들, 뭐 예를 들어 제주 환경 연합 같은 곳들이 곶자왈 해양 보호 관련 정책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핸드릭슨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first of all, I'm happy for this opportunity to address you and to visit Jeju Island because it's a beautiful place, but also because it's a first mover in the green transition in Korea. And as you heard in the address, the video address, 2024 was the warmest year ever recorded. Only this morning there was a huge landslide in Switzerland because of a collapsing glacier. So we see more fierce weather, floods, storms, and so forth. So we see the first negative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this is a dramatic challenge for all of us to try to change this and reduce our emissions. As you know, many countries have adopted a policy, and in EU the target is to go net zero by 2050. And think about it, that's a dramatic challenge. It basically means that we have to stop using fossil fuels altogether. So what are the alternatives when we do that?
We will have to cover a lot of services by electricity. That's nice because there we have the technologies, we have the photovoltaics, the wind turbines, but there's also some other sectors where it's not so easy to do the transition, the so-called hard-to-abate sectors. Key examples are aviation, global shipping, steel production. There we have to do something else. We cannot electrify those sectors. We can use electricity to split water to produce hydrogen, as is also done here at Jeju Island. This is a very energy-consuming process. The other thing we need is a source of carbon. And if we leave the fossil fuels in the ground, we have to rely on biomass. If we should substitute all liquid fuels, fossil fuels, by biomass, we would have to increase the land use by a factor of 4. Obviously, we cannot do that. We can only increase land use maybe by 30% or something like this. So we have to think about how we use the biomass, and obviously we cannot compete with food production. So we should focus on using waste biomass as the carbon source. That's the first step. And then we should add a lot of hydrogen to this to produce not only hydrogen for public transport, but also synthetic aviation fuels, methanol for shipping, or even ammonia for shipping. And this is actually quite challenging. So the good news is that the technologies exist. The bad news is that there are quite some challenges using these technologies. I would like to mention 3 of these challenges. I already touched upon that we have to be careful with the biomass, because if we consider only waste biomass, that too is a limited resource. The second one, that is this technology that is also applied here of water splitting. It's a known technology, but it's still relatively immature. The global installation of this technology is something like 3 gigawatts. We need for shipping alone 300 times more. The global erection rate is 0.3 gigawatts per year, and that's something like 100 times too slow. So whereas we have 30 years for the transition, the rate at which we are going now, it will not take us 30 years, it will take us 3,000 years. So obviously we are moving far too slow. So this is a big challenge for society. And lastly, the third big challenge with this technology, that is the cost of it. It is relatively immature, but also we have to realize that even though we can produce these fuels, they can never be as cheap as fossil fuels. That is simply impossible. So there is a premium to be paid. Somebody has to take that extra cost. I believe here at Jeju Island there is a subsidy, but what is the sustainable way of taking somebody to take this cost? Who shall take it? Obviously, one should think about who can afford it. So I can see 3 ways of handling this. One thing you can think about this CO2 tax. I think that's actually a very good thing because it's technology blind, but that leaves it with the politicians to solve it. Second, we can think about the consumers, and there we can do something, right? Imagine when you buy something on the internet that you can also click whether you want it supplied to you in a sustainable manner or not. And there will be an additional cost. But of course, for many products, this additional cost is small compared to the cost of the product. So these are some of the options we have. And finally, we can think about if we can make the producer pay in a sense, and that's what you could do with this tax. So, in summary of this address, I would like to state that, especially with the hard-to-abate sectors, we have really a challenge. It's nice to see first steps done here on Jeju Island on the electricity, but that's maybe 20% of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So there's still
a huge thing ahead of us. And I think still there, also with that next step, places like Jeju is actually in a special role because of resources and because of location. So also in the next step in the transition of producing these synthetic fuels, the so-called power-to-X technologies, Jeju may play a role as a first mover. And I love to discuss that further with the panel and you.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핸드릭슨 교수님께서는 이제 재생에너지나 태양광 풍력은 존재하는데 이제 여전히 감축하기 어려운 섹터들이 있다. 해운, 뭐 제철 같은 곳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해운은 전 세계에서 6번째, 제철이 뭐 비슷하죠. 6번째 정도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폐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생으로 베는 것보다는 폐 바이오매스 뭐 이런 걸 활용한 이제 SAF, 그러니까 항공 연료,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뭐 해운용 메탄올, 뭐 암모니아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물리적으로 석탄이 했던 역할을 수소가 하긴 어렵고, 석탄은 열을 내는데 수소는 열을, 탄소는 열을 내는데 수소는 열을 안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한 이제 보조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세금이나 아니면은 뭔가 소비자의 추가 지출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 나누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잘 지켜주셨고요. 거의 일정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observance of time. I think we're pretty punctual now. 이와 관련해서 제가 먼저 이제 유 국장님께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랄헤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아랄헤나 이제 그 동남아에서 메탄 감축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두 가지 굉장히 다른 사례이고 이제 타겟도 하나는 온실가스, 하나는 뭐 그 이제 생태계 보존 쪽인 것 같은데 어떤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가장 큰 어려운 사업이라고 이제 질문을 하셔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 머릿속에 한 3,000개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ODA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비효율적인 뭐 그런 이유들, 뭐 아니면 펀딩이 뭐 중간에 끊긴다든지 뭐 여러 부정부패들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1시간이 넘도록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라레 사업과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메탄 사업의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일단 농업을 놓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라레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라레 자체의 이제 보건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아라레가 이제 그 환경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의 이제 그 삶이 망가지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제 복원을 시키고 복구를 시킬지 그런 이제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할지를 이제 저희가 좀 고민하는 사업이었고 저희가 제안한 회답은 이제 CSA라고 클라이밋 스마트 애그리컬처 기후 기술을 활용한 그런 스마트한 농업을 저희가 거기서 좀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메탄 같은 경우에도 농업 쪽을 이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농업을 놓고 좀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탄소 중립의 시각에서 농업을 본다면은 어쨌든 탄소 중립은 이제 그 지금 저희가 발생시키고 있는 탄소를 줄여나가는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 줄이는 데 있어서 기술이 필요한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특히 농업에서 한정적으로만 본다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연 일반 농민들이 그 지역 사회에서 과연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가 그 첫 번째로 있고 이 부분은 아마 저희 우즈베키스탄 사업에 관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클라이밋 스마트 애그리컬처라고 한다면 기술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시에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은 제가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평생 그렇게 이제 농사 자기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지어오신 그런 사람들이세요.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가가지고 이 농법 틀렸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지어라 하면 그분들이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탄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탄소가 눈에 보이지 않고요. 자기들이 평생 그렇게 해서 잘 살아오셨던 분들이세요. 특히 우즈벡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적인 위기가 있어서 그게 문제가 있다 해서 새로운 농법에 약간은 개방적일 수는 있지만 지금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뭐 2모작, 3모작을 하면서 쌀을 그렇게 잘 이제 농사지고 있는데 저희가 가가지고 이거 틀렸어. 이렇게 내일부터 바꿔 하면은 그분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탄소 감축, 탄소 중립에 있어서 말하는 미티게이션, 어댑테이션 측면에서 어댑테이션이 정말 어려운 그런 분야입니다. 그분들의 생활 양식, 농법 이런 거를 저희가 제안하고 해드려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습니다. 저희가 당장 내일 이거 몸에 안 좋으니까 담배 끊어 하더라도 그렇게 맨날 무서운 그림을 보더라도 담배 안 끊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탄소 내일부터 줄여 나갑시다 하면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 노력에 동참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누구나 얘기하는 뭐 펀딩의 부족, 뭐 기술, 적정 기술의 문제, 뭐 이런 크게 가지 않더라도 얼마나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 사업에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인클루시비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저도 나날이 많이 경험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한 걸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저희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강 박사님께 여쭤보고 아까 이제 뭐 마저 못한 이제 제주도의 정책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유 국장님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이제 아까도 좀 일부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런 전환을 겪으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뭐 어려움이 뭔지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전기차 비율이 뭐 10%가 넘었죠 아마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전환에 생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뭐 아까도 제주도에 내리면서 보니까 왼쪽에 에어월 지나면서 해상풍력발전소가 크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또 어민 사회에겐 또 큰 변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변화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제 사람들의 그런 변화하는 것을 주저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사실 저희가 탄소 중립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할 때 초창기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저희가 탄소 중립 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게 아마 2010년도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MB 정부 때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2011년도에 이제 4장의 이제 페이퍼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100%, 전기 자동차 100%, 스마트 그리드 전 권역 이 형태의 3가지 이제 초점을 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CFI 2030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초안이 돼서 이제 2012년도에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을 이제 수립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반대쪽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왜 우리가 사는 곳에 그게 들어와야 되느냐라는 제가 생각도 못했던 님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단순히 이제 누군가 소수의 이제 이익을 위해서 마치 전개되는 것처럼 비춰진 반면에 저희가 그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주민의 수용성을 높일까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같이 가는 부분이다. 그리고 탄소 중립이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이익 또한 소수의 이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도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이익이 분배되도록 이제 노력하는 정책을 전개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주민 수용성에 있어서 많이 올라가게 됐고 그런 부분이 하나의 사례가 되었을 때 옆에서도 이제 그러한 사례들이 괜찮다라는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저희 제주도가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 이제 20%에 달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에서 좀 머무는 이유가 출력 제어라는 부분이죠. 사실 출력 제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확보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생각하지 못했던 출력 제어라는 부분이 발생하게 됐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부분이 좀 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끊긴 그린 수소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신재생 에너지라고 한다면 ESS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ESS를만을 가지고 확보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지만 그만큼 또 이제 많은 예산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민선 8기에서는 그린 수소에 대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단순히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투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제주도는 과감히 투자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선도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토론할 때 말씀드린 부분에서 수전해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유기 물질을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이 둘 다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저희 제주도에서도 이제 유기 물질을 가지고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도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제주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유명한 게 돼지고기가 유명합니다. 돼지고기가 유명하다는 것은 결국은 돼지를 많이 키우기도 하지만 그 돼지를 키움으로써 발생하는 잔여물 어떻게 보면 가축분뇨가 될 텐데요. 그런 가축분뇨에서도 우리가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수소를 생산해내는 그런 노력까지도 겸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 제주도가 많은 노력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다른 시도에 그리고 다른 나라까지도 저희가 그러한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하나의 좋은 장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은 단순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접목시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리다가 끊겨버렸는데 이제 수소 트램을 통해 가서 우리가 교통 체계를 바꿔가는 겁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저희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가용 위주의 이제 교통 체계인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린 수소를 통해서 트램을 만들고 그런 부분을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이제 선순환적인 그런 정책을 꾸준히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또 예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농축수산 쪽의 문제로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앞에 국장님이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창피하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보통 일반 산림에 비해서 3배에서 5배 정도 이제 탄소 흡수능을 갖는 맹그로브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제주 고유의 식물을 이제 만드는 그런 세미 맹그로브 숲을 조성하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하는 부분까지 하면서 사실은 이제 수용 주민의 그러니까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외래 식물을 활용하지 않고 제주의 식물을 활용하는 그런 정책까지 하면서 어쩌면 많은 이제 부분에서 도민이 이제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과 더불어서 이거를 다른 지역에 전파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제주에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의 정책에 있어서 어려움을 타개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네요. 그 CFI 아무것도 모르고 했다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하면서 너무나 예상치 않았던 문제를 겪었고 출력 제어, 뭐 님비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뭐 그린 수소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였고 그 과정에서 바이오가스를 어떻게 쓸 것인지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마지막엔 망그로브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어서 이제 사우스코트 교수님께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민사회의 그 기후 대응에 있어서 역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런 쪽 일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시민사회가 더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기후 대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가속하기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 think that in terms of what they need to do and focus on moving forward is those areas that I tried to emphasize in my brief words before, which is focusing on finding ways to mobilize the public, engage the public through education, through training, through activities. I especially think we need to focus on local-based activities, local-based mobilization. I think too often we try to focus on the global scale, and it's very difficult for individuals to really conceptualize the global scale of this catastrophe.
And so we find it hard to really engage with something that is overwhelming. Whereas we can engage at the local scale through things that we can do in our neighborhoods, in our local areas, things that impact our daily life rather than things that are dealt with in international forums, for example, which seem far away from our daily reality. So I think focusing on those daily mobilizations. Simple examples to begin with. I teach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t Jeju National University, and just getting students involved at an early stage in local activism. It doesn't need to be politically oriented, just simple activities like environmental cleanups, beginning with small steps, organizing outdoor education activities, going to woodlands, getting students aware of the local environment. From that foundation, we develop future activists and leaders in various fields around the environment. I think that's an early stage, and that's one of the skills, the key functions of civil society really is in that mobilization stage. Dr. Kang mentioned social consensus, and very often it's local people who might oppose a policy because it directly impacts their life, whereas people in the city support it because it's far away from them in terms of impact. And so, yes, a key role for civil society is trying to engage directly, understand local people's fears, and trying to gain support, consensus for those policies. I just briefly want to mention something that I think is really important in Jeju and Korea. As Jeju people know, I'm sure, the environmental movements in Jeju arose from the democratization movements from the 80s. And then as democratization was realized, was achieved, they moved into environmental activism. And so there's that energy from the history of democratization through to environmentalism, against the issues with development in Jeju Island. That is where the energy comes from for participation among Jeju people. And I think this is really quite special. And I think it's quite distinctive for how Jeju activism, Jeju civil society, arises from deep history of citizen participation. It's very inspiring for a British person to see how active Korean people are in politics, taking to the streets when they want to have their voice heard. It's something British people should learn from. And I think the environmental movements in Jeju are also a good example of that. Finally, I think there might be an opportunity, although it's a controversial issue. We have the presidential election next week, and it's possible there will be a referendum for the second airport. Who knows? That is one of the options on the table. If that happens, the role for civil society is mobilization, getting people to understand the issue in global terms, not in just local benefit terms, in terms of, yes, it will have an economic benefit, maybe, but what are the long-term damage? What is the long-term damage to the environment? I think to culture, to the fabric of society, I think is irreparable. And I think that's where civil society can come in and mobilize people. It's a controversial issue. I'm not making a political statement about it, but I think that is the role. If we're talking about what can civil society do, that's a great example of how it can mobilize people around an issue that will have huge change in climate, in terms of carbon neutrality, and in terms of the local environment. 네, 감사합니다. 사우스콧 교수님께서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모빌라이제이션, 뭐 그거 외에도 진짜 필요한 게 이 지역에 기반을 둔 이 기초 사회와 로컬과 관련 기초를 둔 활동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제주대학교에서 본인께서 하시는 과정, 학생들을 자꾸 참여시키고 리더십 교육을 시켜주고 하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뭐 한국의 민주화 운동, 그게 이제 환경 운동으로 이어진 그 어떤, 영국에서도 그런 모습은 있지 않았는가 싶은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게 앞으로 대선이 다음 주 대선이죠. 끝나고 나서 그 신공항 문제, 제주 신공항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핸드릭슨 교수님께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까 들으셨겠지만 뭐 제주도는 지금 재생에너지의 여러 이제 증가를 경험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 박사님께서도, 강진영 박사님께서도 그린 수소가 이제 제주도의 어떤 정책으로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릭슨 교수님께서는 이제 신퓨얼, 합성 연료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감축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도에서는 뭐 아까 그린 수소를 뭐 수송에도 쓰고 발전 얘기를 하셨던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어떻게 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제주도에 현재 재생에너지가 많은 상황에서 이 그린 수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도전은 뭐 어려운 점은 무엇일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Yeah, thank you for this question. As Dr. Kang mentioned, you can also consider other resources like biomass and biogas. And as an example, just last month, the first green methanol plant was started in Denmark. And in Denmark, we are 5 million people, but we are 15 million pigs, right? So we have a lot of biogas producing a lot of CO2. And with the CO2 and the hydrogen, you can make methane or even a more valuable product like methanol. The first ships to be run on green fuels will run on green methanol. So this is one of the things I think maybe could also be considered here at Jeju Island, that hydrogen, is that the end product? Where to use it? It's a bit difficult to store. You can use it like in trams and other situations, but you can also use it to hydrogenate biomass to make more valuable products. And I think maybe also here it's very lush and fertile, so there must be some waste biomass resources that can be utilized in this context. Another aspect is this willingness to pay, or who has to pay that premium, because the hydrogen will be more expensive. The methanol derived from it, the methane, they will all be more expensive than their counterparts just taken out of the ground. And maybe there are also some options here for Jeju Island, because tourists come here, right? We fly here. So how about a Jeju tax on tourism? Like you have taxes in Venice and other places because of the wear of the tourists on the city. But here, you fly people in, why not make them pay? If you charge them $50 on the flight ticket, if you can afford the flight ticket, you can also afford some tax on that, unlike the poor people. And that could give you a first step. Maybe it will also have some brand value looking further, that when you fly here, when you fly out, eventually it has to be on green fuel. So you sort of cover your own personal emission coming here. Somebody has to pay, that is clear. 네, 감사합니다. 뭐 강 박사님 한번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다음에 그리고 이제 Q&A로 한번 지금 이제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핸드릭슨 교수님께서 이제 뭐 덴마크에 1,500만 마리의 돼지가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메탄올을 생산하는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수소와 메탄올, 수소를 가지고 메탄올을 생산하는 상황을 말씀해 주셨고, 제주도에서도 이제 그런 폐 유기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겠냐, 폐 탄소가 섞여 있는 유기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겠느냐, 수소는 저장하기가 어려우니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부분에서 제주도청 분들이 이제 재밌는 표정을 보여주셨는데,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 제주도에 탄소와 관련된 관광세를 좀 부과를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정책을 실행할 수 있게, 이런 정책을 실현할 수 없겠느냐 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강진재 박사님께서 그래도 제주도청과 좀 그래도 관련 있는 기관이 계신 분이니까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린 수소라든가 수소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되고요. 특히나 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주도가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이러한 기술이 만일에 성공했을 때 국내뿐만 아니라 그냥 국외에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제주도에서 나오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의지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부분이 폐기물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분뇨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우선적으로 메탄올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국은 온실가스를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그린수소로 생산해서 수소로 생산해서 저희가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 아마 궁극적으로 이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어려움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고 싶고 그리고 선도하고 싶어서 저희 제주도가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지불에 대해서 누가 지불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는 좀 어떻게 보면은 배포라는 용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배포라는 용어를 쓰는데 아주 장기적인 관점을 좀 보고 가야 된다. 과감해야 되고 과감하면서 그리고 계획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지불하는 부분에까지는 초반에는 어차피 어떤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드머니가 필요합니다. 시드머니는 결국은 저희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관광객도 같이 겸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여러 가지 용어가 쓰이긴 했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을 비롯해서 저희 제주도를 찾아주는 분들께 이 부분은 아마 많은 이제 얘기가 돼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재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주도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카본 프리 아일랜드 할 때도 예기치 못했던 상황을 많이 겪었고 그거를 어쨌든 간에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또한 저희는 헤쳐나갈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우리나라, 우리 국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꿋꿋이 나가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강 박사님 말씀 듣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 그 패널 분들의 말씀 좀 몇 가지 저도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몇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재원의 필요성은 다른 지자체들과 다른 산업들도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이 겪는 문제입니다. 철강업계도 사실 석탄을 넣어서 성광석을 가지고 생산을 고로해서 하면은 석탄이 열을 내 가지고 그 열을 내주는데 수소를 넣고 수소환원초를 만들면 열이 안 나거든요. 수소에서.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합니다. 설비도 깔아야 되고 열도 새로 들어가야 됩니다. 철강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걸 소비자가 내느냐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냐는 문제가 똑같이 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충청남도에는 석탄 발전소가 아마 웬만한 나라만큼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이게 빠진 경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정부는 중앙 정부는 무엇을 해줄 것이냐 이런 논의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대선 끝나면은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다시 이제 시작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역시 이런 도전이 있다는 거를 저도 많이 느꼈고요. 또 이제 이제 바이오 연료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들었던 생각, 그다음 수소 얘기가 나와서 들었던 생각이 저도 이제 요새 많이 이제 경험하는 게 무슨 사업을 하든 물리학 일론 머스크가 좋아하는 물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요즘 논란을 많이 일으키는 분이 되긴 했지만 물리학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는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게 항상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은 그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힘입어서 자기 거를 이제 파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때로는 수소가 나오니까 수소 발전도 좀 하는 게 어떻겠냐, 혹은 바이오매스가 나오니까 나무를 베다가 바이오매스를 어디 태우는 게 어떻겠냐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일론 머스크가 들으면 깜짝 놀랄 일들이거든요. 사실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고 굉장히 인위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비싸게 생산하는 일들인데 그런 일들은 좀 잘 막아야 되지, 걸러내지 않겠는가 생각도 듭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아주 적절하게 시간 한 10분 좀 덜 남았는데요. 청중에서 질문이 Q&A가 있다면은 한번 받고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제주포럼 청년사무국 소속에 속해 있는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로서 발전 전기를 전공하고 있어 이런 주제에 매우 흥미가 있었고요.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세션에서 되게 여러 정책이랑 사업, 법안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일하시면서 가장 효과적이었거나 반응이 좋았던 게 있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 더 있는데 만약에 돈이 정말 많고 현실적으로 한계가 없다면 도입하고 싶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 혹은 해외에서 봤던 좋은 사업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정도 묻고 싶습니다. 질문을 네 분이 다 답변하기 어려우시니 it's going to be difficult for all four of you to respond to the question. 그래서 제가 그 배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질문이었던 돈이 많다면 도입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500만 불이 1억 10억 불이 됐던 레버리지 일으키는 걸 말씀해주셨던 유 국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또 안타깝게도 정책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과 안 좋았던 거는 또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에 계신 분이 한번 답변을 해주셔야 될까 싶습니다. 강 박사님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수소를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수소 중심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외교부에서 에너지 과장할 때 수소를 조금 해가지고 많이 조금 생각을 좀 해봤고 뭐 여러 사례를 좀 많이 봤는데 제가 재밌게 본 이제 사례 중에 이제 그 해상풍력과 이제 수소를 결합해가지고 그리드망으로 수소를 뽑아내는 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 유럽의 뭐 네덜란드나 뭐 이런 데서 조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건데 거긴 여러 지형적인 조건이 이제 그걸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얘기할 때 뭐 인터미턴시랄지 뭐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진짜 필요할 때 그 에너지가 안 나온다든지 하는 그 미스매치의 문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어쨌든 돌아가고 거기서 나오는 잉여 전력을 또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전력 계통의 안정성에 큰 문제를 이제 끼치는데 그 잉여 전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 해상 자체에서 이제 수소를 이제 수전해서 생산을 해 가지고 이제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하에 바로 이제 거기서 수소를 또 보관하고 있다가 사실 그 수소를 어떻게 보관할까 하는 것도 굉장히 경제성이 있는 문제인데 거긴 또 그 가능한 그런 지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관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이제 수소를 보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그 답변이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수소를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현대 중심으로 수소 사고가 저희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수소는 이제 예전에 제레미 리프킨이 수소 경제라는 책을 쓸 때부터 경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원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보통 집에서 뭐 음식 해 먹을 때 가스 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수소를 어떻게 혼소를 할지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화력이든 에너지의 그 잠재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기존의 가스망을 어떻게 이제 활용해 가지고 수소를 여러 각각의 가정에 혹은 실제 그 파인 이제 그 최종 유저 엔드 유저한테까지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 수소 생산하는 데에서부터 그 곳곳에 이제 그게 그리드 망으로 연결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가스 중심적인 이제 그런 데에서 조금 더 청정한 그리고 조금 더 화력이 좋은 조금 더 힘이 센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가스공사에 얼핏 얘기해봤더니 굉장히 이제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현실을 모르는 그 소리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누군가는 그거를 연구하고 있고 그걸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배관을 거기에 적합한 걸로 바꾸고 있고 그거의 안전 규격을 연구하고 있는 나라가 있고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주제가 선도적인 기후 행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씩 공부하고 연구하고 관심을 갖다 오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갑자기 질문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일단 두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시행 과정에서는 상당히 잡음이 많지만 결국 시행은 한 후에는 효과적이었던 게 저는 사실
저희 제주도의 이제 BRT를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행 초기 공사하는 단계에는 상당히 잡음이 많았습니다. 불편이 많았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과정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앙 차로가 생겼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최근에 민선 8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섬식 정류소,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잡음이 있지만 분명히 미래에는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두 번째 이제 효과적인 게 쓰레기 없는 섬 그 정책 중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실은 지금은 완벽하게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더불어서 다회용기 그리고 텀블러를 활용하는 부분들,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효과가 좋을 거다. 다만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은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러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했을 때 그 효과는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높아질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청중에 질문이 더 있을? 예, 네, 저 수서경제팀의 서광용 주무관이라고 하고요. 피터방 핸드리슨 교수님께 말씀 여쭈고 싶습니다. 제주도에서 수선의 수소를 생산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 전력 요금하고 물 비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전기가 우리나라보다는 2배 정도 더 비쌉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생산한 수소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점이 좀 궁금하고요. 덴마크는 지금 수소 차량이나 이런 쪽에는 수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그 수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the question. There are three considered uses of the hydrogen. One is to use CO2 from biogas combined with the hydrogen to make methanol as a green methanol, which is a valuable product, easy to store, easy to move. So like the hydrogen vision, you can also find a methanol vision for the planet. So that's the first use. The second use is for making ammonia. That's a very important compound for fertilizers. And there we don't have the issue of where do we get the carbon, because the other element that goes there is the nitrogen, which is plenty. So there is a plant also going to start now that works on green electricity in a flexible manner, producing ammonia to change the way we see ammonia production, which today happen in gigawatt plants. Maybe they will have to be smaller in future because they will have to be electrified rather than running on natural gas. So those are the two first applications. And then a third thing is that hydrogen infrastructure is considered in Europe to spread hydrogen as an energy carrier from region to region. Already now in the Netherlands, there is a hydrogen grid, and politicians have passed legislation in Denmark to construct a hydrogen pipeline to Germany. So the idea is that north of Europe, we have many wind resources. Just south in Netherlands and Germany, there's a lot of consumptions where you also need hydrogen. So, but of course, somebody has to invest in that infrastructure. But those are the three examples.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얘기 들으니까 제주도 바다 건너편 광양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Thank you very much. I learned a lot today.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interventions. We're out of time. I think we have to wrap up. 오늘 시간 다 된 것 같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제주 포럼 그리고 저희 행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애써주신 우리 좌장님과 패널 여러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We need another big round of applause to our moderator and panelists. Thank you very much for the active and heated discussion. Thank you. We would like to invite yourselves back.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들으셨겠습니다만 에너지 관련해서 또 탄소 중립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을 또 바꾸고 대응해 나가야 할지 여러 가지 방법과 정보를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끝까지 자리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한 도전과 기회, 선도적 기후 행동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세션에도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